안녕하세요.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요즘 일을 하며 가끔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듣습니다.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날에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아주 일석이조이거든요. 그러다 오늘 문득 제게 벌어졌던 한 기구한 사건을 적어 이곳에 사연으로 신청해보면 어떨까 싶더군요. 사연자분들은 중요한 일에 심부름 센터를 자주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제가 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사장 아닙니까? 여러 의뢰를 받다 보면 정말 이곳 사연들만큼 기함할 만한 일이 무궁무진한데 그중 제 인생에 특별한 발자취를 남긴 그 사건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란 사람은 도박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벌어온 돈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털어가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며칠에 한 번씩 잔뜩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온갖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며 엄마를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어렸던 전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아버지가 잠이 들 때까지 벌벌 떨기만 했죠. 아버지는 동네에서 무례한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밥이며 술이며 잔뜩 먹고 식당에서 무전 취식에 주사를 부려대는 건 부지기수라 알만한 식당 주인들은 아예 아버지에게 음식을 내어주길 꺼려했어요. 이외에도 술만 취하면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어대 툭하면 싸움질을 해댔고 심할 땐 몇 번이나 경찰서를 들락거리기도 했죠. 엄마는 시장에서 식당 일을 하며 번 돈을 아버지에게 뜯기거나 아버지가 무전 취식한 비용, 아버지에게 맞은 피해자들의 합의금으로 전부 써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는 남의 땅을 빌려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던 할머니에게 절 떠맡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릴 적 일이라 잘은 모르지만 이후 엄마는 아버지와 호적 정리를 마쳤다고 해요. 하지만 협의 이혼이 잘 끝난 뒤에도 엄마는 절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또한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제겐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 할머니 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가끔씩 절 찾아와 돌봐주었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는 그마저의 발길도 완전히 끈더군요. 아버지는 돈줄인 엄마가 사라지자 이젠 할머니의 돈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보다도 더 힘이 없던 할머니는 가진 돈을 맥없이 아버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그 돈까지 다 가져가면 우리 정배는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사니? 정배만 노인의 핏줄이오? 나도 엄마 자식이야. 자식을 낳아놨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지. 엄마 자식이 지금 돈이 없어서 도박판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깟 30만 원을 못 내나? 이건 놔. 아버지는 할머니가 장롱에 숨겨놓은 마지막 지폐 한 장까지도 어떻게든 찾아서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흐느끼셨죠. 그리고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던 저는 난생 처음 주먹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또다시 할머니에게 돈을 갈취해 가던 아버지란 인간이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이 노인네야. 어디다 숨겼어? 어? 이번에 고추 팔아서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그 돈은 안 된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라 이놈아. 어떻게 네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니? 진짜 이놈의 노인을 그냥 확. 할머니 괴롭히지 마. 당신 인간이야? 어떻게 자식이 돼서 자기 엄마한테까지 손을 올려. 그냥 죽어버려.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신용을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아버지에게 사정없이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있던 아버지는 그 주먹 한 방에 맥없이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이놈의 자식이 감히 지 아비한테 손을 올려? 아버지? 당신이 언제 내 아버지 노릇 흉내라도 내봤어?
난 한 번도 당신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없어.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에 섞인 당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아버리고 싶다고. 아휴, 정배야. 이러면 안 된다. 너도 이러면 네 애비랑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말거라. 됐어, 할머니. 이런 인간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할머니, 할머니도 앞으로 이 인간한테 절대 돈 주지 마. 이제 할머니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당신 또 한 번 할머니 돈 뺏으러 여기 찾아오면 그땐 그 꼴도 보기 싫은 앞니부터 죄다 부러뜨려 버릴 거야. 알아들었으면 꺼져.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제가 이성을 잃어본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끌어안고 애원하듯 말리셨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얻어맞은 아버지는 꽤나 충격이 컸던 모양인지 이후론 할머니 집에 얼씬도 하지 않더군요. 제 인생이 몰락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은 결국 사춘기였던 저를 그릇된 길로 몰아가더군요. 아버지를 때린 폐류나 그게 바로 저였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쫓아내자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었죠. 전 점점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술과 담배는 기본에 허구한 날 쌈박질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다 소년원 생활도 거쳤습니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나오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 성인이 되어서도 10대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사람을 때리고 다니다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기까지 했죠. 아휴, 정배야.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어? 너 정말 스스로 인생을 계속 이렇게 망칠 셈이야? 그 시절엔 정말 매일같이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눈물로 설득해 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시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를 외면했죠. 저는 그렇게 젊은 시절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25살 이전에 사회에 있던 시간보다 교도소에서 지내던 시간이 더 길었어요. 제가 누구보다 미워하고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어느새 제가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25살의 여름에 교도소 복역을 마친 전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에 정정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배 왔니? 이 헬미가 두부 사들고 나가봤어야 하는데 마중 못 나가서 미안하다. 지병이 악화된 데다 몹쓸 병까지 얻은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세상을 떠날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고 암담한 마음에 앙상하게 마른 할머니만 내려다보며 눈을 꿈뻑대고 있는데 누워있던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정배야. 아직도 네 애비에게서 날 구하던 그때 그 16살에 멈춰있는 널 이 헬미가 끝까지 보듬고 지켜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약한 내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구나. 할머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저 때문이죠?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죠? 아니다, 아니야. 난 한 번도 널 원망한 적이 없다. 어릴 적부터 부모 사랑 한 번 못 받고 험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겠니? 내가 죄인이다. 네 애비를 사랑구실 못하는 금수로 키우고 어린 널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한 내 잘못이야. 그러니 넌 아무것도 자책할 거 없다. 정배야, 이 할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마. 앞으로 제발 사람 때리지 말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네 애비랑 다르게 네 처자식 아껴주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란 말이야. 내 사랑하는 손주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주는 거 그게 이 헬미의 간절한 소원이다. 알았어요, 할머니.
앞으로 저 절대로 주먹질 안 하고 평생 잘못 뉘우치면서 착하게 살게요. 할머니가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고 할머니가 바라는 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제발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저는 결국 할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 머리에 손을 올리며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래, 그래. 이 헬미랑 약속한 거다. 알았지? 이제 내가 좀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정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네가 피해줬던 사람들한테 갚아간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면서 선하게 그렇게 새 인생을 살아. 난 우리 정배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할머니는 제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2주 만에 제가 잠든 사이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저를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저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할머니의 빈소에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웃질 않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2번 다시 쓰레기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며 시골의 낡은 집을 제 앞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울의 낡고 작은 원룸 반 전세를 얻었고 이후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죠. 경력사항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25살이신데? 네, 그게 교도소를 다녀오느라 제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마음 다잡고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믿고 한 번만 써주시면 정말 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하지만 전과자인 절 받아줄 곳을 찾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25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저를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전 우선 공사판 막노동이라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고된 일의 강도 때문에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한 달에 절반을 쉬었다면 저는 한 달에 4일 정도만 쉬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난생 처음 해본 고된 노동에 집에 들어오면 술 한 잔이 간절했지만 전 할머니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유혹을 참아냈죠. 처음엔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 또 2달이 되니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개운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5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에는 돈이 제법 모여 저는 비록 연식이 있긴 했지만 드디어 번듯한 방 2개짜리 빌라 전셋집도 얻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들을 도우며 살라던 할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간간히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없는 살림이지만 작은 액수로나마 후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살아가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 만나 인연을 맺었고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아내는 저처럼 가족이 없더군요. 연애 시절 기억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아내의 말에 저 또한 아내에게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고백하듯 털어놓았어요. 현명하고 어지럽던 아내는 아직 세상 살아가는 법이 서툰 절 옆에서 다잡아주고 믿어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밥을 먹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아내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저희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누가 봐도 일부러 아내의 어깨를 세게 치더군요. 아이, 아까부터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이젠 사람을 치네. 아가씨, 왜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아니면 아가씨 혹시 나한테 관심 있어? 이미 인사불성으로 보이는 그 둘은
제 아내를 희롱하려고 작정한 듯 키득댔어요. 저에게 시비를 거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아내를 모욕하는 그놈들을 보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제가 일어나려는 순간 이어진 아내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밖으로 앉았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보, 다 먹었으면 나가자. 얼른. 아내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도리어 사과를 하더군요. 아내는 잔뜩 화가 난 제 손목을 붙잡고 얼른 계산을 한 후 식당을 나왔죠. 그리곤 씩씩대며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막아선 채 아내는 화를 냈어요. 왜? 또 때리고 교도소 들어가려고? 난 뭐 화낼 줄 몰라서 참은 줄 알아?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 사람들 때려봤자 당신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주먹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뿐이라고. 당신은 그 감정 조절하는 법부터 배워. 앞으로도 주먹이 나가려고 하면 머릿속에 돌아가신 당신 할머님하고 날 떠올리면서 참고 심호흡부터 해. 알았어? 그때 아내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로 또다시 큰 사고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곁에서 한결 나아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만큼은 앞으로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까지고 제가 지켜주리라 다짐을 했죠. 하지만 가정까지 생긴 마당에 언제까지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예전 막노동판에서 만났던 형님 한 분에게 일자리 제안을 받아 이후 전 그 형님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운영하던 사무실은 바로 심부름센터였어요. 사실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심부름센터라는 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형님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죠. 그런데 형님의 설득 끝에 막상 일을 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외도에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사람을 찾아주는 일을 하기도 했고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일을 일정 범위 안에서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때론 씁쓸해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어떨 땐 보람도 느끼며 저는 그곳에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8년 뒤 형님은 저에게 그 사무실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여길요? 그럼 형님은요? 난 이제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편의점이나 하나 차려서 살련다. 서울은 살기가 너무 팍팍해. 재수 씨도 아들하고 딸 낳으면서 회사 그만뒀다며? 어차피 너 정가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다른 심부름센터 가서 월급 받고 사느니 네가 사장하면서 돈 받는 게 낫지. 안 그래? 애들 키우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야? 네가 인수한다면 내가 진짜 헐값에 넘겨줄게. 그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저는 아내와의 상의 끝에 그 심부름센터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엔 저도 직원 한 명을 두었고 전보다도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사무실을 운영해 나갔죠. 이외에도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달려갔고 일을 쉬는 날엔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 태워 어디든 놀러 다녔어요. 펜션에 머물 때면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가 요리며 설거지를 전부 도맡아 했죠. 일하느라 힘든 사람이 왜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이리 줘, 내가 할게. 다음 주말엔 우리랑 또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집에서 좀 쉬고. 아니야, 난 내가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여보. 난 우리 애들한테 좋은 기억 정말 많이 심어줄 거야. 어릴 때 기억은 평생 간다잖아. 당신도 알지? 우리랑 다르게 아이들 어린 시절 기억은 온갖 경험이랑 행복한 것들로 꽉꽉 채워주자. 그리고 당신도 앞으론 절대 불행해질 일 없게 내가 더 잘할 거야. 이것들이 다 내가 사는 이유니까. 아내와 저는 비록 아이들이 어려
이전만큼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지 못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꾸준히 기부와 후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아내는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고자 하던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었거든요. 그렇게 사무실을 인수한 지 5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가한 날이라 직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하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 사람은 염색하지 않은 희끗희끗한 백발머리의 한 할머니였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사람 찾아주는 곳이 맞나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손에 분홍색으로 된 보따리 하나를 들곤 사무실 안을 두리번거리셨어요.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어딘가 돌아가신 제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에 내심 마음이 가더군요. 할머니께서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요 앞에 지나가다가 간판을 몇 번 봤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굴 찾으시려고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우리 아들을 좀 찾고 싶어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죽기 전에 꼭 말입니다. 아드님이요? 할머니는 옆에 내려놓은 보따리를 풀어 주섬주섬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셨어요. 그것들은 다름 아닌 할머니 아들의 사진 몇 장과 생년월일, 기타 특이사항 등이 적힌 종이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제 앞에 내미셨죠. 저 사장님, 제가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 돈으론 무리겠지요? 어, 이름이 김민성이고 나이는 39. 우선 할머니, 무슨 사정인지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드님하고는 언제 왜 헤어지신 거예요? 사실 할머니가 주신 10만 원은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드는 기름값조차 안 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고 다른 일도 아닌 자식을 찾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에 측은지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우선 할머니 이야기를 듣기나 해보자 싶었죠.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10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우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드렸고 겨우 눈물을 그친 할머니는 그제야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제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2번이나 했어요. 처음 남편은 가난했지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가족밖에 몰랐죠. 아들은 그런 자기 아빠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만 우리 아들이 10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제 심장이 철렁하고 눈물부터 납니다. 요즘엔 어떤지 몰라도 옛날엔 여자 혼자 몸으로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건 정말 막막한 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전 해 뜰 때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으로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시장에서 나물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중매를 서서 전 2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 먹은 아들 하나랑 위로 1살 많은 아들 하나, 이렇게 자식 둘이 있던 남자랑 말입니다. 들어보니 그쪽도 전 아내랑 사별을 했다는데 그 남자도 애들을 돌봐줄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 또한 우리 아들이 그래도 아빠 없이 자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 살림을 합쳤지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때로 돌아가 절 뜯어 말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더니 앞에 놓인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저는 컵에 담긴 티백을 한 번 더 우려내고자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을 할머니의 컵에 채워드렸죠. 그때도 전 계속 식당으로 일을 다닐 때라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그저 용돈만 끊기지 않게끔 챙겨줬었죠. 그런데 제가 그랬으면 안 됐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아들은 저한테 아빠랑 새로 생긴 형제들이 너무 싫고 무섭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말을 얼버무리면서 그냥 새아빠랑 이혼하면 안 되냐는 소리만 했죠. 그런데 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들이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어요. 아들이 워낙 죽은 제 아빠를 못 잊고 그리워했다 보니까 자기 아빠가 보고 싶어서 새로운 집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제가 어리석다고 말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전 그 사람과 자식들이 우리 아들을 괴롭혔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선 우리 민성이에게 참 잘해줬었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 자식들도 절 엄마라고 부르면서 곧잘 따랐고 밖으로 놀러 나갈 때도 항상 우리 민성이를 부르며 챙겨줬었으니 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생각이 틀렸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전 제 멋대로 판단하고 지레짐작하면서 정작 아들이 제게 계속 보낸 신호는 묵살한 채 아들에게 생긴 일을 방관해 버린 겁니다.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아무도 아닌 바로 제 아들이었는데 그땐 마치 제가 뭐에 씌였던 것 같아요.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런 낌새도 없다가 돌연 가출을 해버렸지 뭐예요. 몇 가지 짐만 간단하게 싸서 밤중에 창문을 넘어 집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까지 그만두고 얼마나 그 애를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치 증발이라도 해버린 것처럼 아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더군요. 두 번째 남편도 절 도와서 아들을 열심히 찾는 신용을 했는데 어느 날 전 모든 진실을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책상의 제일 아래서라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아들의 일기장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아주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찾은 아들의 일기장이라면서요. 제가 수첩에 적힌 일기 몇 개를 읽어볼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다른 학교가 배정되게 해달라고 빌었건만 결국 나는 동준이와 동영이 형과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다. 중학교 때도 그렇듯 동준이는 이곳에서도 노는 애들이 시켜서 날 왕따시키고 괴롭혔다. 어제도 엄마에게 제발 이혼하고 이사 가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냐는 엄마의 말에 난 아무 말도 못했다. 고등학생 시기나 돼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아도 될 텐데. 오늘은 동준이랑 동영이 형에게 집에서 두들겨 맞았다. 학교에 두 사람과 내가 의붓 형제라는 사실이 퍼진 게 내 탓이라는 이유였다. 정작 난 그런 말을 할 친구도 없는데. 동준이와 형은 엄마에게 들킬까봐 보이는 곳은 때리지 않는다. 새아빠는 두 사람이 날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두 사람을 내버려 둔다. 가끔은 분풀이로 새아빠마저 날 때리기도 한다. 나는 엄마에게 새아빠와 동준이, 동영이 형에 대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아빠는 입버릇처럼 엄마에게 이르기만 하면 그땐 내가 아닌 엄마조차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너무 바쁘다. 엄만 내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 아니면 다 아는데도 귀찮아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걸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난 이 집이 너무 지옥 같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거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마저 말씀을 이어가셨죠.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우리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던 걸 까맣게 몰랐었던 겁니다. 너무 억장이 무너져 저는 그놈과 그놈 자식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네 놈들이 사람이냐며 사정없이 핥히고 물어뜯었죠. 그런데 장정 세 사람의 힘을 여자인 제가 어떻게 당했겠습니까? 결국 그 세 놈에게 죽기 직전까지 흠씬 두들겨 맞고 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길로 전 그놈들을 폭행으로 신고했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남편 놈은 3년의 실형을, 그 자식 놈들은 각각 벌금형을 받았지요. 그 두 놈을 감옥에 쳐넣지 못한 게 제 천추의 한이라면 한이네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이혼을 하고 전 아주 오래도록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해봤는데 전후 사정을 들은 경찰들은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아들이 성인이고 정황상 엄마인 저와 인연을 끊고 싶어 집을 나간 것 같으니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요. 할머니는 20년 동안 전국 방방곳곳 정말 안 찾아본 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엔 아주 나쁜 흥신소 사장을 만나 돈만 뜯긴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도와준다던 지인에게도 돈 사기도 당했었고요.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해가며 살던 할머니는 결국 가진 돈도 전부 날리고 몹쓸 불치병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이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려 자포자기하듯 치료도 포기하셨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결국 할머니의 의뢰를 맡기로 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사장님? 네, 대신 이 10만 원은 다시 넣어두세요. 이 일은 제가 그냥 무료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발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비록 가난하지만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한사코 제게 돈을 내미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돈을 고이 접어 할머니의 주머니에 넣어드렸죠. 아닙니다. 그냥 넣어두세요. 할머니를 보니까 평생 자식과 손주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할머니 손에 크면서 속을 정말 많이 썩였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후 전 할머니 아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20년 동안 숨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건 정말로 어렵더군요. 게다가 알아보니 이 김민성이란 사람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따로 직장을 다녔던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저는 한 달 반 만에 할머니 아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아들이 있다던 곳은 굉장히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찾아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그곳은 바로 한 정신병원이었거든요. 저는 우선 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김민성 환자분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케이스예요. 35 넘어서까지 일용직 일을 전전하다가 증세가 심해지면서 병원으로 강제 입원된 환자인데 알코올 중독과 망상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괜찮은가요? 네, 입원하신 지 워낙에 오래되기도 했고 치료 경과도 좋아서 앞으로 통원 치료 받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퇴원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꼭 보호자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병실 문에 달린 창문 틈으로 민성 씨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민성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 한가운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이후 저는 할머니를 사무실로 불러 아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셨죠. 어때요, 할머니? 저랑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야죠. 그 착한 애가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런 병까지 얻었을까요? 제가 아들에게 지은 죄를 대체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럼 할머니,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드님 계신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사장님 말씀이면 뭐든 다 들어야죠. 말씀만 하세요. 아드님 보시고 나면 저랑 같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멈추고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죠.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할머니, 우선 치료라도 받아보세요. 이제 막 찾은 아드님이랑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지금 아드님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할머니 아니겠어요? 전 계속해서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들을 보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그제야 할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선 할머니와 저에게 민성 씨를 가둬놓은 병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을 놓아버린 아들을 부르짖으며 병실로 들어가셨죠. 민성아, 엄마다, 엄마야.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널 찾아냈어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널 혼자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성 씨는 아무런 미동 없이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더니 돌연 표정이 사납게 돌변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나가라고! 민성 씨는 의자를 집어던지며 마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병원 관계자들은 그런 민성 씨에게 안정제를 놓았고, 지금은 더 이상 면회가 불가능하단 그들의 말에 우린 하는 수 없이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번 아들을 만난 할머니는 저와의 약속처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찾아가시더군요. 할머니가 걱정된 저는 그때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병원으로 갔죠. 그 횟수가 너무 잦았던 나머지 저희 사무실 직원이 한 번은 제게 투덜대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한마디를 남기곤 사무실을 나섰죠. 사장님, 너무 그 할머니 일에 열성적이신 거 아니에요? 다른 의뢰들 때문에 일도 바쁘신데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자꾸 시간을 할애하세요?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도 있는 거야. 나한텐 지금 이 일이 가장 중요해. 할머니는 면회가 되는 날이면 항상 아들의 손을 잡고 울며 설득을 하셨어요. 민성 씨는 약균에 몽롱한 건지 할머니에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항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신 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어찌나 애절한지 옆에서 지켜보던 제 마음이 다 아려오더군요. 민성아, 20년 전에 네 마음을 미처 못 알아줘서 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못나고 어리석은 이 엄마 때문이야. 민성아, 이제 여기에 널 괴롭히는 나쁜 놈들은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만일 널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죄다 쫓아내주마. 2번 다시 널 혼자 두지 않으마. 이번엔 네가 하는 말들 내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부 내 귀에 담아두마. 그러니까 민성아, 제발 이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라도 좀 해다오. 살면서 또 그런 나쁜 놈들을 만났던 거니? 혼자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 이 엄마가 보고 싶진 않았어? 그렇진 않았겠지. 넌 날 많이 원망했을 테니까 원망의 말이라도 좋아. 내가 밉다고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쳐도 좋아. 미안하다 민성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의 진심과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그렇게 찾아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성 씨는 드디어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할머니와 민성 씨를 찾아간 어느 날, 민성 씨는 할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대체 그때 왜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엄마 맨날 그저 돈만 버느라 저에겐 관심도 없으셨죠? 저 정말 매일같이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랬어요. 다음 날이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잠이 쏟아져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자지 않으려고 버텼다고요. 엄마가 저에게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분명 그놈들이 저에게 하던 짓거리들 모두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전 정말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할머니는 민성 씨를 따라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의자에서 내려와 민성 씨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민성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 늦게 알았어. 너무 미안해서 차마 용서해달란 말도 못하겠다. 민성아, 이 엄마를 평생 원망해도 좋아. 대신 이 엄마가 네 곁에만 있게 해다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제발 내가 널 지키게 해다오. 결국 민성 씨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 할머니 앞에 스르륵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오래도록 우열을 했어요.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너무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그놈이랑 살고 있을까봐 무서운 마음에 차마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엄마 이혼했다. 그놈 감옥에 보내고 그 자식놈들도 처벌받게 했어. 그 뒤로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다. 내 일평생을 널 찾는 데 바쳤어. 그래도 이젠 됐다. 널 찾았으니 됐어.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진 지 20년 만에 눈물의 화해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차마 참지 못하고 잠시 병실 밖으로 나와 감정을 애써 추슬렀네요. 이후 할머니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민성 씨에게 인사를 하며 할머니의 상태를 알렸어요. 안녕하세요, 민성 씨. 할머니를 도와 민성 씨를 찾은 김정배라고 합니다. 민성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아들을 찾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할머니 사정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성 씨,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이나마 할머니께 우리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해묵은 감정이 순식간에 씻은 듯 사라지진 않겠지만 저도 제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많이 후회한 사람으로서 또 민성 씨의 형 같은 입장으로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성 씨, 앞으로 병원에서 나가면 통원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정신 꼭 붙들어 매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절대로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할머니 잘 보살펴 드리세요.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민성 씨를 퇴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성 씨는 오랜만에 나온 바깥이 어색한 듯 이리저리 두리번댔고 할머니는 그런 민성 씨의 손을 꼭 붙들고는 집으로 향하셨죠. 이후 할머니는 저와의 약속대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에 와선 진통제 처방과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보는 치료 정도만 가능하다더군요. 하지만 언제든 할머니를 떠나보낼 수 있게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당부했죠. 저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전부 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내 덕분이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제게 들어 잘 알고 있던 아내는 민성 씨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내드리고 싶다는 저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우리가 비록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을 매몰차게 외면할 정도로 못 살진 않아. 잘 생각했어.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민성 씨는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와 씻으러 갈 때를 제외하곤 한시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밥이라도 좀 먹고 오라고 해도 의자에서 영 일어날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가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렇게 끈끈한 모자가 그렇게 힘든 20년의 세월을 왜 떨어져 있어야 했나 싶어 마음이 다 아파왔어요. 민성이 넌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예뻤어. 엄마도 아빠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손을 꼭 잡고 걷던 네 모습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으로 이 엄마 가슴 속에 남아있다. 우리 민성이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어쩜 이렇게 웃는 모습이 아이 같을까. 민성아, 엄마 인생에 네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해볼 수 없어. 민성이 넌 이 엄마의 전부야. 그러니까 꼭 마음의 병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왜 곧 떠날 사람처럼 말을 해, 엄마. 엄마도 치료 잘 받아서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서 나랑 집으로 가자. 우리 그동안 함께 못했던 만큼 2배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다시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국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원래대로였으면 석 달도 버티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무려 2달을 더 버티셨다며 말이죠. 아마 할머니는 다시 만난 아들의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해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버티셨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민성 씨가 병원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죽어서도 갚지 못할 은혜를 얻고 갑니다. 그런데 사장님, 염치 없지만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쌍한 우리 민성이 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한많은 늙은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짧은 말을 내뱉는 게 힘에 부치셨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흘러내린 할머니의 눈물을 두고두고 잊지 못했습니다. 걱정되는 자식을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손주인 저를 걱정하며 저희 할머니 또한 그렇게 눈을 감으셨으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뒤인 지금 민성 씨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 나오셨어요? 그래 민성아, 수고가 많다. 민성 씨는 바로 제 심부름 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비록 말단 직원이지만 민성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게다가 술은 전혀 입에도 대지 않고 최근엔 복용하던 약도 현저히 줄어들어 병원에서도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만 내원을 해도 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범죄자였던 제가 천천히 온전한 인간이 되어갔듯 민성 씨 또한 극심한 마음의 병을 앓던 환자에서 어엿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민성 씨 옆에서 제 아내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뒤를 받쳐주고 응원을 하고 있죠. 민성 씨는 사석에선 절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절 무척이나 잘 따릅니다. 얼마 전엔 할머니의 기일이라 둘이 함께 납골당을 다녀왔어요. 그리곤 저희 집으로 돌아와 우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아는 지인 한 명 없는 민성 씨가 안타까워 처음에 몇 번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었는데 차츰 그 횟수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어느 때건 저희 집으로 놀러와도 이상하지 않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거든요. 아내 또한 민성 씨를 가족처럼 챙겨주었고 각각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 된 제 아들과 딸도 삼촌, 삼촌하며
민성 씨를 무척이나 잘 따른답니다. 민성 씨가 집에 올 때마다 선물이며 용돈을 쥐어주니 애들은 민성 씨가 오기만 하면 민성 씨 뒤를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민성 씨는 자식과 손주만을 위해 애절한 삶을 살다 가신 각자의 엄마와 할머니를 가슴에 묻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형제 하나 없던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형과 동생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찾아 헤매던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 덕분에 일어난 일이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심부름센터를 하면서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제 인생의 발자취까지 남긴 사연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머니에게 베푼 호의로 얻은 건 민성 씨, 아니 민성이라는 사람과의 값진 인연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 사연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저는 사무실에서 민성이와 함께 이 사연을 듣고 있을 겁니다.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자 한자에 담긴 제 진심을 민성이가 웃지 않고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먼발치에서나마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저와 당당히 병을 이겨내고 세상에 우뚝 설 민성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